판례집 받아보셨죠? 네. 번호가 끝까지 몇 번이 있어요? 590이요. 거의 600개죠? 네. 거의 600개인데 이거 뭐 하나씩 다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하고 한 3일 정도 해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 판례 보면 아, 우리 수업 시간에 정말 판례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시험에 필요한 판례들 한 1500개 정도면 충분한데 거의 다 하는 건데 그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에 좀 출제될 것들이 있죠. 시험의 특성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관리사 시험이나 중개사 시험 정도,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정도까지도 한 1500개 정도 하시면 충분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되는 거 한 600개 정도 지금 뽑은 거예요. 뽑았고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거나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보시면 그 굵은 글씨체하고 밑줄까지 이렇게 그어놓은 내용들 있죠. 이거 하면서 아주 뒤지는 줄 알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시험의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형성돼서 나온다. 전체 판례 중에서 만약에 이게 시험으로 지문으로 형성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거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관리사 시험 보고 다음에 관리사 시험 보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고 젊은 분인데 감정평가사 시험까지 다 붙은 분이 있어요. 3년 동안 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요 판례집 가지고, 그때는 판례가 이제 900개 정도 되는 판례를 갖다 나눠줬는데 그 판례집 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 판례 나온 지문은 여기 중에서 몇 번 지문이다 그거까지 찾아서 이렇게 쭉 써놓고 이런 식으로 거의 공부를 하더라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요. 그래서 앞에다 판례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적어서 보낼 게 아니라 몇 번 판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넘기면 알죠? 네. 몇 번 판례가 무슨 내용이죠? 라고 몇 번 판례 설명,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걸 보고 알려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은 그렇게 하시고요. 질문은 카톡으로 하세요. 문자 메시지, MMS 이거 보내기가 다 무료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무료가 아니래요. 통화도 무료고 문자도 무료고 그래서 비싼 거 했는데 MMS는 아니래요. 자, 시작할게요. 1번 판례 한번 볼게요. 1번서부터 건너뛰면 안 되죠. 이 관습법에 관해서 민법 제1조에서는 주로 판례가 나오면 관습법이죠. 관습법밖에 없는데 관습법에 관해서는 17회 시험에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도 항상 민법 제1조가 나오면 관습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그 관행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일반 대중이다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것은 법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됐다의 의미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게 법적 구속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위반행위 했을 때는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이때서부터 관습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된다. 그러면 관습법이 아니면요. 관습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걸 관습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죠. 그죠?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이 아닌 것의 차이는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행위 했을 때 반드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법이고요. 여기는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달라고 못하죠. 여기는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돈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행위가
관습법을 위반했는지 또는 사실인 관습을 위반했는지 이거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위반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끝내면 상대방은 뭐라 그럴 거예요? 미안한 거 좋은데 그걸로는 안 돼. 손해배상까지 해야 돼 라고 하겠죠. 그럼 당사자는 뭐래요? 왜 손해배상까지 해? 이건 내가 무슨 뭐 법을 위반했냐? 관습을 위반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사력구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가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줄 때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다. 그러니까 뭐 해줘라?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럼 결국은 위반한 그 행위는 뭘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죠. 야,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 아니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실인 관습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관습법의 존재 의무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확인이 될 뿐인 거예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해란 얘기는 이미 성립되어 있던 관습법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 하란 얘기고 손해배상하지 말란 얘기는 아직은 관습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 판단을 할 때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법을 가장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는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법원이죠.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직권 판단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다가 법적 확신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습법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사실인 관습도 나중에 보면 계약 해석 내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 해석의 기준에 목사, 임, 신 그랬죠. 그래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사실인 관습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권리의 양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소송에 가면은 당사자가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 관습이 맞습니다. 이런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하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주장 입증하든 안 하든 뭐라고 주장을 하든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면 경험칙화돼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인 거예요. 아직 법적 확신을 부여해서 법으로서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 이런 걸 이제 경험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도는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관습 중에서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시댁에 먼저 갑니까? 아니면 친정에 먼저 갑니까? 시댁에 먼저 가요? 그러면서도 크게 불만 안 했죠. 요즘 분들은 무슨 소리야. 작년에 추석 때 시댁 갔으면 설날엔 우리 집 먼저 가야지 그런 분들도 있대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거는 현행 우리 관습은 아니죠. 누군가가 아니 우리 집은 추석 때는 처가에 가고 설날 때만 우리 집에 먼저 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 봐야 판사가 그건 니네 집이나 그렇고 우리 사회적 관행은 보통 시댁에 먼저 가는 게 사회적 관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표정들은 별로 그렇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게 1번 판례가 그건 겁니다. 1번서부터 해서 쭉 관습법이 쭉 나오는데 1번에 관습법이다. 굵은 글씨만 보세요. 관습법이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관습법이다. 그러니까 관습법도 법이니까 헌법은 우리나라 법 규범 중에 최상위 규범이죠.
그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자,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문법이기 때문에 사회 관념 변화의 적응성, 대응성, 이걸 한마디로 구체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했죠. 구체적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법 규범이에요. 그래서 사회 관념의 변화에 따라서 관습법이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그래서 공동성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렇죠? 여기 나왔던 지문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제가 줄쳐놓은 것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에 수시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3번에 있는 그 내용은 우리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을 거예요. 한 세 번? 세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게 2005년도 판례인데 지금 2005년이면 10년이죠. 10년 동안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정답으로도 한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들러리로 한 두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리고요. 4번은 이제 관습법의 주장입증 책임 그랬습니다. 거기 판례 안 봐도 관습법의 주장입증은 법원에서 직권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법원에서 관습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4번이 그거고요. 5번은 사실인 관습이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하겠지만 뭐라고 주장입증하든 경험칙화돼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 같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6번 같은 경우에는 호의 동승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발생한 사고 전부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단순히 호의로 자동차에 승차하였다, 동승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 손해배상액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먼저 아셔야 되고요. 다만 동승의 적극성이나 호의자와 동승자 간의 인간관계 또는 동승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손해배상을 경감할 사유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6번 판례가 사고 차량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배상액의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침해가 되면 손해배상만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격권은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인격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인격권, 생명권, 명예권, 정조권 이런 것들이에요. 한 번 침해되면 손해배상만 갖고도 충분히 회복이 됩니까? 성질이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권리의 행사. 여기 보니까 안 본 판례 하나도 없죠? 수업 시간에 안 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8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이 위반됐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 측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신의 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강행 규정이고 제한 능력자 보호 제도는 개별적 강행 규정, 즉 특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 규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8번 그랬고요. 자, 9번 판례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하고 유사한 판례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공동묘지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얘기 들면서 여기 설명드렸었죠. 제가 등골이 오싹했던 그 경험이요. 들어가서 등골이 오싹했고 발코니 나가서 등골이 한번 오싹했었죠.
집에 오면서 맞았다 그랬어요? 안 맞았다 그랬어요? 안 맞았다 그랬잖아. 그 공동묘지 그거 보는 바람에 전부들 씩 웃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번. 신의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병원은 병실에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입원 환자에게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뭘 입는다 그랬어요? 환자복. 사복을 안 입고 환자복을 입는 이유는 병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통제하에 뒀으면 어떻게 돼야? 보호도 해줘야죠. 통제만 하고 보호 못하면 어떡하죠? 반란이 일어나죠.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자꾸 뺏어가기만 하고 보호는 안 해주면 세금만 자꾸 걷고 보호 안 해주면 반란이 일어났죠. 옛날부터요. 그래, 11번입니다. 신의치과 관련돼서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원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요. 자, 법령을 위반했는데 그 법령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대요.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죠. 기억나세요? 절대적 무효 뭐뭐 있었죠? 강, 의, 원, 확, 백삼, 백사 이런 거 있었죠? 그래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효 행위를 스스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가능한 겁니다. 이거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어요. 특히 강행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구이연하는 거 아니죠? 신의칙 위반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2, 13번 같은 경우에 뭐 13번은 11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갑이 자기가 할 연대보증을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했대요. 그리고 갑이 연대보증 채무를 대의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자, 이거는 내막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갑이 자기 친구 을이 있는데 을이 금융기관에 뭐 좀 돈을 빌려 쓰는가 봐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 연대보증을 지가 연대보증을 못할 상황인 거예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나 봐요. 그러니까 못하고 자기 친구 병한테 야, 내 친구 을에 대해서 네가 연대보증 좀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같아도 잘 모르는 사람 친구가 부탁하면 뭐라 그래요? 못 해준다 그러죠?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거 문제 생길 놈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가 되면 또 해줄 수도 있죠. 워낙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보증해 줬대요. 보증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보증 사고가 생긴 거예요. 안 갚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럴까? 거봐, 네 말만 듣고 했더니 사고 났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뭐래죠? 알았어, 내가 변제할게. 그래서 변제해 준 거예요. 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진 거죠. 변제하고 난 다음에 마누라한테 걸렸어. 너 이 돈 어디다 썼냐고. 그러니까 아, 여기 내가 병이 급하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변제해 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달라 그럴게. 그때 마누라가 너 집에 있어라. 그리고 대신 와서 청구한 겁니다. 그럼 병이 뭐라 그럴까요? 지가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보증 줬는데 당연히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얘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대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누라가 그냥 안 놔뒀겠죠? 그래요. 지가 부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가 책임졌죠. 이거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약속을 지킨 거죠. 네, 이건 오히려 쟤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 매도되었다면 그래 뭐 했단 얘기일까요? 중간 생략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으면 이건 뭐예요? 무효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요 유효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유효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면 무효다. 그래 그래서요.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무효다.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 내에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대요. 매매는 이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효죠. 매매는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니까요. 이 매매는 유효인 거예요. 그런데 갑이 자기 소유 토지라고 했으니까 매매 자체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매매 계약이 유효면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 권리 자체를 을이 병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매에 의해서 이 권리는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등기도 순차적으로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격려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 그럼 등기가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적발이 되면 여기다가 중과세와 벌금만 내면 되죠. 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이면 이건 뭐야? 무효죠.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인 거예요. 허가 구역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현재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했대요. 타인 권리의 매매도 일단은 유효인지 모르겠지만 이 매매는 뭘 받아야 돼?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고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둘 사이 매매가 없었는데 매매한 것처럼 해서 뭘 받았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없는 매매 허가 받았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매매하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았대요. 이건 유효가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격려됐다, 등기까지 됐다,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건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 이걸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15번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시효 완성 후에 나 아무 권리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건 뭐죠? 시효이익의 포기죠. 시효이익 포기해놓고 나중에 아예 모르고 포기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 신의칙은 강행규정이죠. 신의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규정 강행규정입니까? 아닙니까?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중에서 무슨 강행규정? 일반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위반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여기까지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를 이어서 충성할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오빠는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그 사건이죠? 네. 잘 기억하시네. 몇 살이에요, 이분? 79세요. 옆에 바리스타 초이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분한테는 아들 몇 살? 51살. 51세 된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이 있었고요. 이분은 돌싱이라 그랬잖아요. 돌싱. 그래서 초이 몇 살? 28살 이하. 그래. 뭐라고 부른다고? 오빠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얘가 돈이 부족해. 사업하다가 사업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아버지 가지고 계신 부동산 중에서 몇 개만 좀 팔아서 저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아버지도 이 단독으로 상속이네요. 마누라도 죽고 결국은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해주고 싶죠? 하나 해주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해? 여기서 어머 오빠는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고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어머니 제사 때 가갖고
아버지 등기 관련 서류 하나, 도장 하나 갖고 와갖고 팔아먹은 거야. 뭐라고? 갑을 대신해서 아들 을이 팝니다. 라고 팔아먹었어요. 이거 30억짜리인데 20억에 팔았어요. 그 소식을 알고 아버지가 배신감에 쓰러지신 거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누구께 된 거예요, 이게 다? 자기께 돼버렸죠? 그리고 돌아가신과 동시에 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팔 때는 조금 찔리지만 내 거 30억짜리 20억에 파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도 있지만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무권대리는 포괄승계인 거예요. 상속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괄승계니까 재산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전부 승계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고등법원까지 이겼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버지 지위에서 나는 추인을 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가갖고 뒤집힌 겁니다, 이게. 그렇죠? 금반의 원칙상 네가 한 계약이다. 네가 한 계약이니까 네 스스로가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판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이렇게 거꾸로 상속이 됐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잖아. 얘가 죽었대요. 왜 죽어? 걸려서 맞아 죽었죠, 아버지한테. 걸려서 맞아 죽었대요. 그럼 이 지위를 거꾸로 갑이 상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내지는 추인 거절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135조 책임의 문제가 생기죠. 무권들이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효가 되면 135조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 채무까지도 승계가 되니까 결론은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이행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선택해서 이행해 줘 그럼 이행해 줘야 되고 여기도 당연히 이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17번 판례는 대를 이어서 충성할 뻔했던 판례. 누가 대를 이어 충성해? 여기 초이가, 그죠? 여기다가 충성하다가 여기 죽고 나니까 이제 어디야? 그렇죠. 뭐 이렇게 쪽으로 충성을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지 그 이유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자, 그리고요. 18번. 요거는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뒤에 이제 판례에도 나오는 거, 지상권 쪽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혹시 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든지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나중에 저당물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런 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갑이 아니고 을이 됐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달라졌다.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또는 그 이후에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토지가 양도가 됐다. 이게 305조고요. 366조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중에 하나가 처분이 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이때는 건물이 철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지상권이거든요.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정지상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잖아요.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고 건물에 대한 사용권도 그냥 을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을이 취득을 하는데 을이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병에게 양도했대요. 양도했으면 특별히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이것도 양도하기라는 묵시적인 약정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에 대한 권리고 이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죠. 이거는 소유권이고 이건 뭐죠? 사용권인 거예요.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분리 처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하면 이 계약 속에 토지에 대한 권리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뭐는 갖추고 있는 거죠?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갑이 와서 야, 내 땅 위에 네가 왜 건물 가지고 있어? 지상 건물 철거해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 뒤쪽으로 가니까 캄캄하구나.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못했지만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는 뭘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고 현재 아직 지위만 갖췄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신의칙상 이런 건 허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인데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 여기까지만 해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주관적 사정일까요? 객관적 사정일까요? 객관적 사정이죠.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이 됐대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됐던 사정이 변경이 돼야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계약 성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정이 변경이 됐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자, 그리고요. 21번, 22번 판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번 판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준 판례는 없지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준 판례는 있었죠. 그 해지가 되려면 확정 채무에 대해서 해지가 됐어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해지가 됐어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만 해지가 됐었죠. 23번은 그거예요.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죠. 확정 채무인가요?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은요. 확정 채무인 거예요. 불확정 채무인 거야. 22번은. 그래서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22번이고 23번은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3번에 둘 다 나와 있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하나고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2번 판례도 설명이 23번에 들어가 있고요. 24번, 25번, 26번 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인데요. 24번은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유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시가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5번도 마찬가지고요. 26번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가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성실에 위반된다라고 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왜 청구하지 않고 있냐? 이러고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실효의 원칙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순히 나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권이 소멸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면 그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냥 상대방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상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있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든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하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의 원칙상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죠.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28번은 권리 남용이에요. 29번도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인데요. 권리 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려면 그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단할 수는 없다. 주관적 사정은 상대방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건 우리가 판단하려면 머리를 쪼개봐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위의 외형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28번은요. 권리 행사자가 그 권리 행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상대방이 잃는 손해보다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 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 처음 듣는 내용 하나도 없죠. 또 29번은 상기할 목적으로 부존한 임차인의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한 임대인이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어음상의 채권을 상기하는 것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가 없다. 상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건 없이도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 남용이 성립했다. 이게 백화점이라 그랬죠? 백화점.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예요? 20억짜리거든요. 여기 임대인 갑이고요. 임차인 을이 백화점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하면서 보증금으로 20억을 준 거예요. 20억을 주고 백화점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 압수표를 가계수표 있죠? 가계수표하고 어음 같은 걸 발행합니다. 그래서 액면가 2억짜리를 한 40% 정도에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급한 돈부터 끄기 위해서 2억짜리를 40% 이렇게 발행해서 한 10장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에 발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2억짜리를요. 그래서 10장 정도 나가니까 총액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액면 금액은 20억이죠. 나중에 변제기에 20억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요. 그걸 누가 사고 있냐면 갑이 사고 있는 거예요. 갑이 뒤에서 조용히 요거를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액면 금액은 20억이겠지만 10장이니까 20억이겠지만 실제 자기가 지출한 돈은 얼마죠? 8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요. 여기서 갑이 임차인의 이 어음이나 자기의 가계수표를 매집하는 이유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이거 내밀고 나도 요거 못 줘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 갑 측에서 나는 그럴 의도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늘 그러죠? 나쁜 사람 얘기할 때 자기 나쁜 사람이라 그래?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러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반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은 나쁜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둘밖에 없거든요. 반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판례가 얘가 하도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렇게 뒤에 가서 을이 발행한 어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저가로 매집한 행위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고의성을 입증을 못하니까 판사가 그런 거야. 이때는 객관적으로 이런 행위만 있으면 권리남용이지 주관적으로 네가 여기다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고의나 악의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시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했었어요.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입증이 안 되니까 판사가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소수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판례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계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건 없이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에 있어서요? 상계. 상계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엔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또 30번도 마찬가지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가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리를 단순히 자기의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 보고도 이건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판례 지문에 뭐라고 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권리남용이다 아니다. 남용으로 보이죠? 판례 지문엔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이거 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았어. 그러고 이거는 잘 몰라도 느낌이 딱 보면 이게 지금 논술의 어떤 그 취지가 권리남용이다라고 몰고 가는 거잖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인 거예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특유의 효력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쌍동위 발음 이상하니까 쌍둥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너무 오래됐나?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싹 갖다 버렸을까? 그래서 이렇게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그 항변권 행사가 오직 자기의 의무 이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이것도 일종의 권리남용이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는 중요한 말이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중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대지의 건물이 공사 중이었다 아니었다. 그래서 나대지였다 그런 얘기죠. 나대지였었어요.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을이 저당권 설정할 때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 토지 가격을 건부지보다는 조금 더 쳐줬을 거예요. 건부지가 비싸요. 건물이 있는 토지가 비싸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더 비싸요. 나대지가 더 비싼 겁니다. 그 대지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3번에 경매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경락에는 지상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 건물에 공사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죠? 저당권 존속 중에도 지상 건물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목적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저당권 침해 행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32번 그래요. 32번은 주말에 부모님 찾아가 뵐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던 건데요.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요즘에 사업이 힘드니까 어차피 우리들한테 물려주실 재산 저한테 먼저 좀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30억의 재산 중에서 그 판례 맞죠? A, B, C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가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3분의 1 먼저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머지 형제들하고 상의하라고. 그래서 전부 모였어요. 모여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 포기할 테니까 지금 내가 10억만 먼저 띄워가자.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하시죠 뭐. 어차피 이거 돌아가시면 10억씩 나눠가질 건데 미리 준다고 뭐 특별히 잘못되는 거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억을 먼저 가져갔어요. 10억을 먼저 가져가고 이제 얼마 남았죠? 20억 남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서 얘네들이 나누기 2 하려고 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STOP 그러면서 뛰어오죠. STOP 그러면서 2 갖고 안 돼. 3으로 나눠 이렇게 됐던 거죠.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형은 이미 가져가셨잖아요. 뭘 가져갔다고? 아니, 상속 이미 받아가셨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생기는 게 상속권인데, 없는 권리를 포기했죠? 없는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 지금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내가 포기한대요. 그럼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속의 포기는 무효다. 왜?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포기한 거예요. 그럼 상속권은 언제 생겼냐? 갑이 사망했을 때 그때 상속 재산이 있었고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3 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이 봐도 뭐 이런 놈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 상담 받았는데요. 아마 카페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상담 받았는데 이런 분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형제간에. 여러분 주변에는 왜 이런 일이 없냐면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특별히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더 치열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된대요.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우리 주변에 지금 재벌들 이렇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보이죠? 1세대는 안 그래. 바로 밑에 자식은 잘 안 그래요. 우리 무슨 뭐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 S그룹도 큰아들하고 막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 비자금이었네 아니었네 막 이러고 쌈박질 나고 또 상속해 달라 그러네 뭐 못 주네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다음에 33번 같은 경우에는 목을 졸라야 되는 딸이죠. 네. 외국에 이민가 있으면서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할 사정도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이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고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뭐다?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34번 판례는 개쟁 토지가 학교 교사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걸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니까 80년 더 있다 반환 청구해라 그랬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요? 이 판례? 그래서 1승 2패 사건이죠. 1승은 뭐였었어요? 철탑 철거. 그죠? 그 다음에 2패 중에 1패가 이거 학교, 초등학교 교사 부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배는요, 변전소, 발전소 부지였죠? 예.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다 갖다가 버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는 36번, 37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38번부터 하는데 지금 1시간 50분 동안 열심히 달려가도 몇 개 했어요? 37개 했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20시간 해야 되겠죠? 17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필요 없고요. 뒤에 가면 이제 뭐 기본 이론에 많이 이렇게 충실한 판례들이나 설명 많이 한 판례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조금 쉬겠습니다.